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와 특성, 이미 사회문화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학습한 학생들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즉 사회문화 현상인지 자연현상인지, 그것을 또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 두 번째로는 이제 선지에서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인지 자연현상의 특성인지 또는 공통점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즉 구분 기준이 뭐냐 이거죠.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개입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주체가 인간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예, 이런 답이 나오면 이것은 사회문화 현상이고, 아니요라는 답이 나오면 자연현상이다 라는 것. 그래서 그 특성을 보게 되면 몰 가치성, 보편성, 필요성과 확실성, 존재법칙과 연결되는 것이 자연현상이고,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되어 있고 보편성이 있지만 특수성도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개연성과 확률성으로 인해서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죠. 당위법칙,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공통점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편성이 존재하고 경험적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 절차만 제대로 되면 과학적 탐구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제시문이 어떤 관점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복이나 선지에서 각각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전제, 기본 입장, 특징,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관점은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눠지는데, 그 구분 기준은 사회 조직이나 사회 제도, 사회 구조, 사회 계층에 초점 맞추는, 즉 전체와 초점 맞추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거시적 관점이라 그러고, 개인의 의식이나 상황 정리, 상호작용, 일상생활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미시적 관점이라고 한다는 것. 세부적으로 또 관점을 나누어 보게 되면 거시적 관점은 다시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사회 유기체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화나 균형,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계점은 사회 갈등이나 변동의 중요성을 가볍게 처리한다는 것이고, 갈등론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관계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급 투쟁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대립과 갈등을 기본 요소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는 항상 변동이 일어난다, 사회운동을 통해서. 반면에 한계는 협동과 조화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상징행위, 상황 정리, 인간의 상호작용,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능동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계는 사회구조나 사회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가볍게 처리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것. 그렇게 됐을 경우 양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 연구는 자연과학 연구랑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반면에 질적 연구는 사회과학 연구는 자연과학 연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측정 가능하도록 수량화시키는 이런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단계가 필요하게 되고,
실증적인 연구입니다. 증명이 가능한 연구죠.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이고 개량화된 자료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가 가능하고 객관적 연구가 가능하다. 즉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질적 연구는 비공식적인 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영역, 내면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 해석적 연구라고 하죠.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보는 직관적 통찰, 그리고 연구 대상자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감정이입적 이해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한계점은 양적 연구는 사회 현상을 단순화시킨다는 거예요. 즉 양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적인 영역 연구가 어렵다라는 것. 질적 연구의 한계는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것. 연구자마다 다 다르겠죠. 또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을 가볍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 기본적으로 갑을 병이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인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성, 조작화 정도, 개량화 정도, 연구자 주관 개입 정도, 집단 간 비교 분석 정도, 구조화된 도구 사용 정도,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경험적 자료 수집이 가능한 건지, 주관적 인식 파악 정도가 어느 정도쯤 되는지, 정서적 교감 형성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 여기에서 이제 기호를 해석할 때는 플러스가 많다는 것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0은 무슨 표시냐면 연구자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개입될 수도 있다. 즉 문헌연구법에서는 문헌을 해석할 때 개입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조화된 도구 사용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제법에서 구조화된 도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X로 나누어지는 이런 것들은 그렇다 아니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이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숙지하고 있어야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자료 수집 방법 특징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집단이 무엇인지, 표본 집단이 무엇인지, 독립변인이 무엇인지, 종속변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것은 반드시 실험법에서만 등장한다는 것, 이런 부분까지 조심해서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반비례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지지하는 근거, 가설을 수용하는 근거죠. 이런 내용까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적 연구 과정과 질적 연구 과정에 대한 그 절차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가설을 양적 연구에서 설정하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설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료 수집 방법, 가설 검증, 결론 및 일반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분석, 가설 검증 단계 없어지죠.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단계로 가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연구 윤리와 태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연구 윤리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태도에 대해서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성찰적 태도가 어떤 것인지 또 숙지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지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보기나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각각 사회 실제론인지 사회 명목론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의
전제라든지 관심, 관련 이론 이러한 것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또 아울러서 우리가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사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장들이 진술되면, 즉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사회 명목론이 되고 사회에 초점이 맞춰지면 사회 실존론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1번 그림 같은 경우가 사회 명목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2번은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어렵죠. 3번이 사회 실제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어절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공부해 놓아야 된다는 것. 사회화에 해당되는 시험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과 결부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화에 대한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화 기간 유형에 따른 사회 집단해서 A, B, C, D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 잘 숙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제4회, 개인의 지위나 사회가 변화하게 되면 그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성인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기사회화, 현재가 아닌 미래에 갖게 되는 지위에 대해서 미리 배우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속지위, 선택할 수 없는 지위도 기속지위라는 것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역할과 역할 행동, 역할은 보편성을 띈다는 것, 역할 행동은 개별성을 띠기 때문에 타인에 의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할 갈등이냐 단순 고민이냐 대인 갈등이냐 이 부분 반드시 역할끼리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역할 갈등이 되지만 역할과 무관하게 고민하는 것, 갈등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은 단순 고민 또는 대인 갈등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집단과 조직, 사회화와 결부시켜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한 집단인지 제시되어 있는 집단인지 이런 것까지 구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총학생회, 총동창회, 정규 동아리, 동아리 모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공식 조직, 자발적 회사체, 비공식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서 총학생회 이러면 어디 해당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학교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식 조직에만 해당된다는 것. 총학생회는 총동창회는 당연히 자발적 교사체이기도 하고 공식 조직이죠. 정규 동아리 이것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규 동아리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조직이라는 것. 그런데 이제 동아리 모임은 또 어디에 해당되느냐? 단순 자발적 결사체일 수도 있고 비공식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단순 자발적 결사체이냐면 이제 학교랑 또는 뭐 이런 부분하고 관계없이 동아리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러면 자발적 결사체인데 그러니까 연합회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학교와 관련해서 부동아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또 선생님들끼리 무언가를 동아리 모임을 만들었다.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러면 이게 비공식 조직에 해당된다는 것. 일탈 행동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시험 문제는 각각의 일탈 이론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만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지나 보기에서도 그 특징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만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 또 어떤 기준이 제시되었을 때, 즉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중심으로 라는 기준이 제시될 때는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이 공통점이라는 것, 이런 부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준이
일탈행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면 안노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이 공통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별적인 교제, 차별적인 제재, 즉 차별적인 교제라는 말은 특정한 집단과 지속적으로 교류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차별적인 제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제재를 가한다, 이런 의미로 차별적인 제재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다는 것. 내면화 과정과 내면적 과정도 꼭 우리가 구분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내면화 과정은 학습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 교제 이론과 관계되는 겁니다. 내면적 과정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인 이론하고 관계된다는 것, 이런 부분을 꼭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의 의미와 속성에 대한 문제를 분석해 보면 문화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문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부분까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 구분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에서 정리해 보면 좁은 의미는 문화자가 앞에 들어가고 넓은 의미는 문화자가 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고급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급 자체가 이미 수준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자가 뒤에서도 좁은 의미로 처리된다는 것, 이런 부분 유념하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문화의 의미와 속성,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학습성, 공유성, 변동성, 축적성, 총체성 또는 전체성, 이 부분을 각각 구분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해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를 바라본 관점 및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총체론적, 비교론적 이 두 부분의 개념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문화 이해 태도, 즉 문화 절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가 있다는 것, 각각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이런 부분 같이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에 대한 문제는 주류 문화의 개념과 하위 문화의 개념, 그리고 반문화, 이러한 개념들을 각각 분리해서 구분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주류 문화, 하위 문화는 절대 포함관계를 따져보게 되면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절대 포함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관계는 포함관계를 논할 수 있습니다. 하위 문화가 큰 영역이고 그 속에 반문화가 포함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양상을 보게 되면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로 변화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소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기종 문화가 소멸해버렸죠. 근대화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예로 클래식 음악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주류 문화가 되었다는 것. 반문화가 주류 문화로 자리 잡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독해 문제만 제대로 하게 되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문화의 변동, 자료에서 어떤 문화의 변동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선지에서도 각각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A는, B는, C는, D는, E는 각각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 즉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 문화 접변의 자발적인 접변, 강제적인 접변, 그리고 문화 접변의 결과, 문화 병존, 동화, 융합 또는 문화 거부, 이런 것까지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
발견, 1차 발명, 2차 발명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외재적 요인에는 직접 전파, 간접 전파가 있는데 간접 전파에 대해서 특히 잘 숙지해 있어야 되는 것이 매개체를 통해서 이때 사람이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숙지해야 됩니다. 자극 전파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고 또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즉 내재적 요인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인 문화 접변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를 받더라도 자발적 문화 접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반면에 강제적 문화 접변은 반드시 강제성을 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 복구운동이라든지 거부운동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 접변의 결과로서 문화병존은 두 가지 문화가 공유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자문화 정체성이 유지되고 구성원들이 새로운 문화를 공유한다는 이런 내용. 문화동화, 자문화 정체성이 상실되고 구성원들이 새로운 문화를 공유합니다. 외래 문화를 꼭 명심해야 되죠. 문화융합, 자문화 정체성이 유지되고 구성원들이 새로운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 즉 세 가지는 모두 공통점이죠.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게 된다는 것. A는 문화융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 문화병존이라고 볼 수 있죠. C는 문화사대주의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화동화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A, B, C는 자발적인 문화 접변과 주로 관계됩니다. 반면에 이제 D는 문화 거부죠. 외래 문화를 거부하는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E는 강제적인 문화 접변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화 동화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씨 계명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런 예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익히 배워왔던 기능론, 갈등론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둘 필요성이 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개념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잘 정리해 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 이동, 이동 방향, 이동 범위, 이동 원인에 따라서 수직 이동, 수평 이동,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 꼭 숙지하고 있도록 하고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하고 구성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계층 구조와는 다르다는 것도 생각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자료처럼 피라미드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변화됐다 이러면 우리가 계층 구성 비율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대1 사회이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또 조심해야 될 것. 이렇게 한다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다이아몬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화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단정할 수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 이동이 보장되는 사회에 나타난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개방적 계층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계층 이동에 대한 표 분석 문제와 관계됐을 경우 지금 나와 있는 파란색으로 묶여져 있는 이 AFK의 경우는 대물림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위쪽에 놓여졌고 자녀가 왼쪽에 놓여졌기 때문에 EIJ는 상승 이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BCG는 하강 이동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꼭 부모를 위에 두고 자녀를 왼쪽에 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거의 독해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많고 성불평등 현상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 문제, 표 분석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빙고는 그 개념과 자료 분석이 혼합되어서 나눈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 표 분석 방법.
비율끼리는 절대 비교하지 말아라. 왜 비교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집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죠. 수가 얼마만큼인지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모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율끼리는 각 집단을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런데 예외가 있죠. 동일 집단 단수 응답의 경우는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집단끼리 구성원 수가 똑같을 경우, 이때도 비율로 비교해도 수랑 비율이 일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출생률, 조이혼율과 같은 이런 경우는 천분의 x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비교가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집단의 크기 산출. 평균값을 기준으로 집단의 크기를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값에서 격차가, 거리가 똑같으면 수가 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체 집단의 평균값에서 가까운 집단이, 평균에 가까운 집단이 더 큰 집단이다. 우리가 이 소금물의 농도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잘 해놨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죠. 그래서 격차의 비율만큼 집단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전체 집단의 평균값과 각 집단의 평균값이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집단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빈곤에 대해서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과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렌츠 곡선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완전 평등 곡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로렌츠 곡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실제로 자료에 나와 있는 이 표보다 이것이 훨씬 더 불균등하게 분배된 상태입니다. 소득이. 그랬을 때 소득의 크기를 가지고 중위소득이 어디 위치하는지 보게 되면 가구의 수와는 아래쪽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로렌츠 곡선에서 이미 아래쪽에 놓인다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중위소득이 아래쪽에 놓인다라는 것. 그러면 자연히 중위소득이 50%도 그 아래에 있을 테고 최저생계비도 그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물론 최저생계비가 더 높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현실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50%가 최저생계비와 이 둘의 관계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큰 것인지 비교해서 구분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숙지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와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공공부조가 무엇인지, 사회보험이 무엇인지, 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표분석 문제에 대한 개념들을 잘 숙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비율끼리는 절대 비교하지 말고, 그러나 비율끼리 비교할 때는 단수응답의 경우 같은 집단 내에서 또는 두 집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크기가 똑같으면 비교할 수 있죠. 비율끼리. 이런 경우까지. 그 다음 집단의 크기, 평균값을 가지고, 전체 집단의 평균값을 가지고 집단의 크기를 산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 우리가 이미 잘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즉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최근에 민간 기업이 제공하고 있다는 서비스를,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까지 잘 숙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변동 이론에 대해서 자료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즉 순환론인지, 그리고 진화론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놓은 내용을 가지고 순환론의 특징, 진화론의 특징, 순환론의 한계, 진화론의 한계,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보기에서 찾아낼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옳은 내용을. 사회운동은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다라는 것, 또 목표와 이념이 뚜렷하다, 이런 것들까지 잘 숙지하고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적 변화에 대해서는 표분석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표를 반드시 만들어 놓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즉 경제활동 인구죠. 유소년 인구, 경제활동 인구, 노년 인구, 이렇게 해서 총 인구, 노령화 지수, 이런 값들을 구해낼 수 있도록 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표 분석 문제, 원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그냥 도입하게 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세계화에 대해서, 정보화에 대해서, 그리고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문화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나마 요약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